네,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최근 환율이 1480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찍고 나자마자 바로 또 1460원대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 뒤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걸 바이더 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에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하는 이창용 총재님의 IMF에서 이제 연설하신 그런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이창용 총재 한국 더 이상 미 금리 양적 완화 따라갈 수 없다. IMF에서 드러난 진실이라는 제목인데요. 단기 통화 정책으로는 성장, 금융 안정 모두 해결 불가하다. 정책 딜레마 상시화 선언했다. 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죠. 예, 한국 경제의 체질적 제약이 국제 무대에서 공식 확인됐다.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유럽이 사용한 양적 완화나 수익률 고선 통제 모방할 수 없고 이는 단순한 정책적 한계 지적이 아니라 한국의 성장 모델, 산업구조, 자본 조달 방식을 모두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데 네, 통화정책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고 사실상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기축통화국이라 함은 달러, 엔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유로화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사용하는 그런 양적 완화는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적 완화라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돈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 돈을 뿌려준다, 돈을 공급해준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양적 완화와 비슷한 느낌으로 좀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책 예산이 2026, 2027년도 반영된 예산이 기존 2023, 4년도에 했던 그런 예산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된 그런 예산을 사용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양적 완화라고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양적 완화 비슷한 그런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480원을 계속 터치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터치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바로 바이더립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자리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국민연금과 하느니 스와프를 통해서 간신히 이 1480원 터치했던 환율을 60원대로 떨어뜨리면 많은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단 10원이라도 쌀 때 환전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첨단 산업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고 환율 해지, 외화 조달, 다변화 공급망 분산 같은 전략적 대응만 가능하다. 대규모 설비 투자는 환율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선언이다. 총재가 가장 강조한 것은 금융 안정이 통화 정책 핵심이 됐다는 대목이다. 원래 한국은행이 가장 제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가 바로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보다 더 핵심 주제가 된 게 바로 금융 안정이다. 결국 환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한국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 기업부채는 116% 수준이다. OECD 평균 대비 각각 이렇게 높은데 자 이렇게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높은 나라에서 만약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요.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자, 환율은 더 뛰겠죠. 자,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금리가 매력이 없어져서 외국인들은 채권에 이탈하게 되고, 채권을 이탈하니까 자, 채권 공급이 많아지면서 채권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겠죠. 이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채권 금리는 바로 담보대출,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4에서 6%대로 다시 돌아왔죠. 2년 전 금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은행권의 자금 경색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반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 가계부채가 GDP 대비 이렇게 많이 105% 대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에 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가계부채 상환 불능 위험이 발생을 하고 자 부동산 PF가 불안해집니다. 부실해집니다. 2023년에도 PF 부실로 인해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되고요. 시행사에 돈을 PF 대출을 빌려줬던 금융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금리를 움직일 때마다 금융 불안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구조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미국, 유럽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물가보다 금융 안정에 사실상 종속되는 상황이 이미 정착됐다는 의미다. 즉, 한국의 통화 정책은 물가에서 금리가 아니라 금융 안정에서 금리, 그 다음 물가 순으로 재편이 됐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럼 환율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물가 안정보다도 더 최우선 과제가 환율이 되었느냐? 이것도 기사를 보면 나오죠. 한국은 원유, 가스, 석탄, 광물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합니다.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이 수입 물가 자체가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에너지 기업의 원가 구조가 즉시 악화되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큰 기축 통화인 나라들은 양적 완화로 환율 방어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죠. 하는 순간 환율이 요동을 치게 돼서 외환시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은 기축 통화가 아니라서 동일한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설 경우에는요, 제조업 원가는 3에서 6%로 상승을 하고 반도체 배터리 산업 조달 비용도 5에서 8% 늘어나며 항공 해운업의 연료비는 7에서 10% 급등을 해서 실물 경제 전반의 비용 구조가 즉각 압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진다고 수출 기업들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건 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는 싶은데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정부가 도와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꾸 지출을 증가하고 있어요. 정부는 가계와 기업과는 다르게 채권을 찍어냄으로써 결국 부채를 짐으로써 돈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이 채권을 찍어낸다는 건 미래의 부를 당겨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채권을 찍어내면 채권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되고요. 자, 채권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금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대출 금리도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4에서 6%대를 오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국은행은 참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올라가서 1,500원을 넘어버리게 될 거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주택대출에 대한 부담이 발생을 해서 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인 것 같습니다. 경제의 3요소가 가계, 정부, 기업인데 이 세 요소 전부 다 해외 투자를 하고 있죠. 가계는 최근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매년 200억 달러씩 빠져나가게 될 거고, 기업은 전부 다 공장을 미국에다 짓고 있죠. 그럼 당연히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환율이 튈 거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전부 해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질 확률보다 높아질 확률이 더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워딩 한마디 한마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듯이,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사람들의 심리는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믿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저가 매수를 통해서 환율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바이더딥 현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돌아오려면, 환율이 떨어질 거란 믿음이 돌아오려면 우리나라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긴축 재정을 하고 환율을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럴 확률이 사실상 몇 퍼센트나 될까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정읍시에서는 내년에 또다시 30만 원씩 주민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이 예산이 어디서 나는 걸까? 그리고 정부 지출은 27년까지 매년 8% 넘게 사용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장기 연체자들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는데 또 조 단위로
예산을 사용하셨고, 이게 빚이 사이버머니 같은 건가? 아니면 뭐 이게 호텔 경제학 이론인가?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호텔 경제학이 어떤 이론인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높으신 분들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LH한테 3기 신도시를 뭐 공공으로 지어라 라고 주문을 넣었는데, 안 그래도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지금 민간 건설사들조차 공급을 못하는 와중에 공급을 아주 말살을 시켜버리니까 주택 가격이 안 오르고 버틸 수가 있을까? 네, 요즘은 이런 정보를 진짜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뭐가 하나씩 어떤 이슈들이 던져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런 이슈들이 자고 일어나면 정말 하나하나씩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실시간으로 유튜브, 뭐 인스타 릴스, 그런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정말 젊은 분들은 실시간으로 접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와서 이제 환전을 해가니까 환율이 계속 이렇게 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 정말 환율 1,500원, IMF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율인데 제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또 아르헨티나, 그리스 같이 그런 나라들의 전철을 따라밟지 않게 정말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나라에서 저는 행복하게 아이 낳고 살고 싶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드리고요.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